일본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은 바로 독도를 향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경악한 일본 자위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그 문서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시간 내 독도 점령, 항공모함과 구축함 투입.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준비한 철저한 계획이었죠.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작정한 거다. 일본! 아직 정신 못 차렸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경고도 대응도 없었습니다.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전 세계를 한 번 더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전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영상 한 편. 일본은 독도를 침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상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브라운입니다. 미 해군에서 25년간 전략 분석관으로 일했죠. 동북아 군사 정세를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 전쟁부터 북핵 위기까지 이 지역의 모든 군사적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완전히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워싱턴 DC 제 사무실에서 동부가 정세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밀 문서 유출, 즉시 확인 요망. 처음엔 또 다른 일상적인 정보 유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도서 탈환 작전, 독도 점령 시나리오 및 실행 계획. 이게 뭐지? 더 충격적인 건 문서의 상세함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실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해상 봉쇄, 이지스 구축함 세척이, 독도 주변 12해리를 완전 차단. 2단계 공중 지원, 이즈모급 항공모함에서 F-35B 전투기 8대 출격. 3단계 상륙작전, 수륙기동단 150명이 고속 상륙정으로 독도 동도와 서도 동시 점령.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작전 완료 목표 시간 3시간. 점령 즉시 일본 국기 개양 및 국제 언론 공개.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군사 계획을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침공 계획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국제 언론 공개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점령 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 작전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거였습니다. 매년 도서 탈환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왔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국 측의 예상 대응까지 분석해뒀더군요. 한국군 대응 예상 시간 최소 6시간, 그 전에 점령 완료 가능.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 CNN에서 이 문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앵커의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독도 침공을 위한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수립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BBC에서는 일본의 군사 도발, 동북아 평화 위협이라고 보도했고, 알자질에서는 일본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도발 계획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러시아 RT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했고, 중국 CGTN은 동북아 안보 질서 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독일 DW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영토 야욕이라고 분석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만 조용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거든요. 중국 외교부는 그날 저녁 성명을 냈고 러시아도 지역 안정 저해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도 동맹국 간 평화적 해결 촉구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밤 씨, CNN에서 제게 긴급 출연 요청이 왔어요. 브라운 씨,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일본 NHK에서는 황급히 해당 문서에 진위 확인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었고요. 앵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씨,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일본이 정말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님, 저는 25년간 이런 군사 문서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실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입니다. 특히 3시간이라는 시간 설정, 그리고 국제 언론 공개 전략까지 명시된 걸 보면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주변국들은 모두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작 한국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도 의아했습니다. 정말 이상했거든요. 한국의 침묵이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항해 성명이나 군사적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침묵한다는 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한국의 반응을 계속 주시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정부에서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가 회의가 소집됐어요. 펜타곤 출신 분석관들, 랜드 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각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모였죠. 저도 당연히 참석했고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분석 및 동북아 안보 전망. 랜드 연구소의 마이클 존슨 박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독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북아 전체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에요. MIT 출신의 군사 전략가 데이빗 리가 맞받아쳤죠. 하지만 일본이 정말로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까요? 한국과의 전면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때 한 참석자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강력 항의하고 군사훈련이라도 할 텐데 너무 조용해요. 전 CIA 동북아 담당관이었던 제임스 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건데. 존슨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군사적 대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죠. 이렇게 침묵한다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회의 내내 한국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모두가 한국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자기 영토를 침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날 밤 늦게 CNN 제작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브라운 씨, 대박 뉴스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실제 훈련 영상이 공개됐어요. 정말로 독도 침공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즈모급 항공모함에서 F-35B 전투기들이 실제로 이륙하는 모습, 이지스 구축함들이 공격 대형을 갖추고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는 장면, 그리고 수륙기 동단이 고속 상륙정에서 뛰어내려 해안을 점령하는 훈련까지.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일본 자위대원들이 가상의 독도에 일본 국기를 꽂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럴 작정이구나.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시간 내 점령이라는 목표도 결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공식 반응이 없어요. 이 영상을 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이상합니다. 자국 영토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침공 계획과 훈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경우, 2번째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서 굳이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어느 쪽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25년간 지켜본 경험으로는 제 생각에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절대 무력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굳이 소란 피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침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훈련 영상 공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거든요. 중국은 일본의 위험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고,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까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군의 기본 전력부터 조사했어요. 공개된 자료만 봐도 상당했습니다. F-15K 전투기 60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중, 그리고 이지스함 3척 보유.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일본의 압도적인 해군력과 최신 F-35 전투기들을 생각하면 한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침묵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텐데. 이틀 뒤 우연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전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이었던 톰 윌슨이었습니다. 에릭, 요즘 한국 얘기로 난리더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정말 이상해.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 톰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혹시 한국의 진짜 전력을 알고 있나? 뭔 소리야?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 내가 DIA에 있을 때 본 자료인데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말이야. 공개된 사정거리는 800k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500km야. 일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그뿐만 아니야. 천무다연 장로켓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공개하지 않는 무기들이 많아.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정말 무서운 수준이야. 톰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저는 다른 정보통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CIA 요원, 국방부 출신 분석관들, 그리고 군수업체에서 일하는 지인들까지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먼저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전 NSA 분석관이었던 마크 데이비스가 말해줬어요.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는 일본의 모든 군사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특히 독도 관련해서는 10년 전부터 집중 감시해왔다고. 10년 전부터? 그래. 일본이 도서 탈환 훈련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인데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더 충격적인 건 한국군의 실제 준비 상황이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는 지인이 귀띔해준 정보였습니다. 한국이 주문한 미사일 부품들을 보면 이건 그냥 방어용이 아니야. 완전히 공격용이야. 특히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해. 어느 정도인데? 일본 주요 군사기지 좌표가 다 입력되어 있을 거야. 발사 버튼만 누르면 끝이야. 보잉에서 일하는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F-15K의 실제 성능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좋아. 특히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은 일본 F-35보다 우수할 수도 있어. 정보를 종합해보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랜드 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인 덕돌 제니퍼 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20년간 한국군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제니퍼,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겠어? 그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에릭,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 치지 않아. 특히 진짜 강할 때는 더욱 조용하지. 무슨 뜻이야? 한국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
진짜 준비된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는 뜻이야.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제니퍼가 자료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봐. 자, 100%야? 이건 나토 기준보다 높아.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해보면 대부분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기에 집중되어 있어. 그럼 한국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가? 내 생각에는 일본보다 훨씬 잘 준비되어 있을 거야. 특히 독도 방어에 관해서는. 그때 제니퍼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에릭, 한국군의 작전 개념을 알아. 선제 타격이야. 적이 공격 의도를 보이는 순간 먼저 타격한다는 거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야. 선제 타격. 그래? 한국은 북한 때문에 이런 전략을 발전시켰어.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완전히 이해됐거든요. 한국은 떠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일본이 움직이는 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에 저는 전 펜타곤 동료였던 제임스 킴을 다시 만났어요. 그에게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얘기해줬죠. 제임스, 내가 알아본 바로는 킴이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에릭, 나도 비슷한 정보를 들었어.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해왔다고. 그럼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상대방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겠어? 킴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에릭, 진짜 강한 사람은 위협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덤비면 그때 보여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준비가 끝났다는 여유였죠. 수요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 해군 정보부 장교였던 친구가 말해줬어요. 한국 해군의 실제 전력은 공개된 것의 2배야. 특히 잠수함 전력은 일본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고, 잠수함? 214급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한테는 악몽이야. 스텔스 성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한국이 독도 주변에 배치한 방어 시설들. 이건 공개되지 않았는데 거의 요새 수준이야. 일본이 상륙하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할 거야. 금요일 저녁, 저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두려워서 침묵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일본이 3시간 내 독도 점령이라고?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빨리 일본의 침공 의도를 포착하고 그들의 본토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경고였구나. 한국은 말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모든 걸 준비해뒀죠. 일본이 정말로 움직이는 순간, 그때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계획이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놀란 이유는 일본의 대담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진짜 강한 나라는 이런 거구나. 떠들지 않고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로 덤빌 때까지 기다린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독도 침공을 시도한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랜드 연구소에서 긴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동해 무력 충돌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랜드 연구소 회의실에는 미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전 해군 참모총장, 공군 전략사령관, 그리고 각 분야 최고 분석관들까지. 저도 동부가 전문가로 참석했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덕tor 마이클 존슨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완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신 군사 데이터와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볼 거예요. 존슨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일본 측 전력입니다. 이즈모급 항공모함 1척, F-35B 전투기 8대, 이지스 구축함 3척, 수륙기동단 150명. 일본이 공개한 계획 그대로입니다. 그럼 한국 측 전력은? 공개된 자료와 추정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F-15K 전투기 24대, 이지스함 2척, 고속정 8대, 해병대, 독도 주둔 병력 40명. 그리고 존슨 박사가 잠시 멈췄어요. 현무삼 미사일 12발과 천무 다연장 로켓 308발이 실전 배치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제임스 윌리엄스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항공모함도 있고 상륙 병력도 더 많고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일본의 침공작전 개시였습니다. 오전 6시 일본 이즈모급 항공모함에서 F-35B 8대가 이륙합니다. 목표는 독도 상공 제공권 확보.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표시됐어요. 일본 전투기들이 독도를 향해 비행하는 모습이었죠.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독도 12해리 진입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의 계획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대응이 시작됩니다. 강릉 공군기지에서 F-65K 12대가 긴급 출격합니다. 12대요? 일본이 8대인데? 한국은 숫자 우위 전술을 구사합니다. 4대1 비율로 압박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F-15K들이 일본 F-35B들을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첫 번째 공중전 결과입니다. 존슨 박사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F-15K 12대, 일본 F-35B 8대, 공중전 시간 8분, 결과 일본기 5대 격추, 한국기 1대 격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더 많아요. 둘째, F-15K의 공대공 미사일 성능이 우수합니다. 셋째, 숫자 우위로 인한 전술적 이점. 윌리엄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중전에서 이기면 나머지는 쉬워지죠. 맞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한 한국이 이제 방역에 나섭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어요. 해상전이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 2척이 SM-2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목표는 일본 구축함 3척. 사정거리는 충분합니까? 150km입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독도 12해리에 있으니까 충분히 사정권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SM-2 미사일 8발 발사. 명중률 75%. 일본 구축함 2척 심각한 피해. 1척 작전 불가 상태. 이번에는 공군 출신 분석관이 질문했어요. 일본 구축함들이 방역하지 않나요? 시도는 합니다. 하지만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한국 고속정 8대가 동시에 공격해옵니다. 화면에서 한국 고속정들이 일본 함대를 포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속정에 하푼 미사일 16발이 추가로 발사됩니다. 결과는 일본 구축함 3척 모두 전투 불능, 상륙작전 중단 불가피.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결과였는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일본 본토 지도였죠. 한국이 현무삼 미사일 12발을 발사합니다. 목표는 일본 주요 군사기지. 어떤 기지들입니까? 이즈모급 항공모함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 미사와 공군기지, 그리고 수륙기동단 훈련장인 사세보 기지입니다. 미사일들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궤적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정말 생생했습니다. 현무삼의 명중률은 98%입니다. 12발 중 11발이 명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규모는 요코스카 기지 50% 파괴, 미사와 기지 활주로 완전 마비, 사세보 기지 80% 파괴. 윌리엄스 제독이 입을 벌렸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후속 작전이 불가능하겠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천무 다연장 로켓 48발이 추가로 발사됩니다. 목표는 일본의 레이더 기지와 통신시설, 화면에 천무 로켓들이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 인프라 70%가 무력화됩니다. 독도 침공은 고사하고 본토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죠.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결과를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존슨 박사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성공 확률 3%, 한국의 방어 성공 확률 97%. 3%요? 그마저도 한국이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0%에 가깝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 일본의 계획을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존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요. 둘째,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 독도는 한국 본토에서 가깝지만 일본에서는 멀어요. 공군 출신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적인 건 한국의 선제 타격 능력이군요. 일본이 움직이는 순간 본토가 공격당하니까 후속 작전이 불가능해져요. 맞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돌려봤어요. 일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침공한다는 가정이었죠. 일본이 기습 공격을 성공시켜서 독도에 상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확률이 있나요? 5% 정도. 한국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시뮬레이션에서 일본 수륙기동단이 독도에 상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륙 성공! 일본 국기 개양!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30분 후 한국의 방역이 시작됩니다. 한국 FC-5K들이 독도 상공에 나타났고 천무 로켓들이 독도를 향해 날아왔어요. 일본 상륙 병력 전멸, 보급선 차단, 작전 실패.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잠시 독도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개인적으로 존슨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이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놀랐어요. 한국의 실제 전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일본은 이런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한국이 워낙 조용하게 준비해왔으니까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존슨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에릭, 이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70년간 분단국가로 살면서 실전 대비를 해왔어요.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에서 실전 경험이 거의 없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국군의 전투 의지와 준비 상태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계획? 그건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뒤에 무서운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움직인다면 그들은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그들은 이미 승부수를 준비해 두었다. 랜드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성공률 3%.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결과가 일본에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 저희는 일본 NHK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독도 관련 시뮬레이션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NHK 기자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일본 정부도 이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NHK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더군요. 방위대학교 교수, 해상자위대 OB, 전략연구소 연구원까지 화려한 라인업이었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랜드 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3일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예요. 일본의 성공 확률이 3%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결과 일본의 독도 침공 성공 가능성은 3%에 불과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일본 전문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인 다나카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본의 군사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군사력 자체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첫째,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계획이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둘째,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무시했습니다. 일본 본토가 즉시 타격당할 수 있거든요. 다나카 교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일본도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현무삼 미사일 12발과 천무 로켓 잡아야 8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방어망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객관적인 분석관의 입장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의 다음 말을 듣고 제 안에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과장된 것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강할 리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이 지역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일본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발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한국이 그렇게 강할 리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여러분, 저는 25년간 동북아 군사 정세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는 건 일본의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한국 땅이죠.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남의 땅을 침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3시간 안에 점령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신들 입장이 뭡니까? 제가 강하게 끊었어요. 독도는 1500년 전부터 한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한국 땅이었다고요. 그런 땅을 일본이 왜 넘보는 겁니까?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가 변명했어요. 역사적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다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건지 아세요? 남의 집 마당을 보고 저게 내 땅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무력으로 빼앗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이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 정도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3시간 안에 점령하겠다는 계획은 뭡니까? 한국군을 어떻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국은 70년간 분단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준비였다고요. 그런 나라를 3시간 만에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행자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박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일본의 태도는 이래요. 한국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3% 성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과장된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변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무시한 적이. 무시 안 했다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여러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화제를 바꾸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어요. 한국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소설들입니다. 아마존 재팬에서 한국 검색해보세요. 어떤 책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현한류, 언제까지 한국에 사과해야 하나? 한국은 왜 반일인가? 이런 제목들이 서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인은 이런 민족이다라면서 온갖 비하적 내용을 담은 책들까지 있죠. 일본 전문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곡을 찔린 표정이었죠. 그뿐만 아니에요. 일본 잡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간 포스트, 주간 현대 이런 잡지들이 매주 한국 관련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 곧 붕괴, 한국군 허약함 들여다보기,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 이런 식으로요.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상업적이라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맞아요, 상업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그런 책을 사거든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이면 뭐든지 잘 팔리니까 출판사들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는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콘텐츠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대조를 시작했어요. 한국 서점 가서 일본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책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하나도 찾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책이 나와도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문화의 차이 아닐까요? 맞아요, 문화의 차이예요. 저는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걸 부끄러워하는 문화고, 일본은 그걸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문화죠.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박사님 너무 일반화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화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도쿄 서점들을 직접 돌아봤어요. 신주쿠 기노쿠니야, 시부야 츠타야, 거기 가보면 한국 관련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억나는 제목들을 다 말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생각하는 능력은 없다. 한국은 가짜 문화의 나라. 반일,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일본 전문가들이 완전히 위축됐어요. 반면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보세요. 일본 관련 책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일본 문화 이해하기, 일본 여행 가이드, 일본어 회화 이런 거예요. 일본을 비하하는 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책이 나와도 일본 국민을 비하하지는 않아요. 정치와 국민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 민족 자체를 깎아내리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타나카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인정한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인정만 하면 끝입니까? 이게 바로 일본의 문제예요.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이 독도 침공을 3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문화 때문 아닙니까? 한국은 약하다. 한국군은 허약하다. 한국 경제는 곧 무너진다. 이런 책들만 읽으니까 현실을 못 보는 거죠.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가 억지로 변명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도 분석하고 분석했다고요? 제대로 분석했으면 3시간 점령 같은 황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었어요. 한국은 약할 거야 라는 편견에 기반한 희망 말이에요.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을 제대로 된 상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스튜디오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한국인들은 일본을 따라잡아야 할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을 욕하는 대신 배우려고 하죠.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을 아래에 있어야 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면 불안해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거죠. 진행자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박사님의 관점은 알겠습니다만 관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양국을 지켜본 결론이에요. 한국은 일본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최종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독도 침공 같은 무모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 비하 콘텐츠만 보면서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일본 전문가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진행자가 어색하게 마무리했어요. 박사님의 날카로운 지적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속이 정말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참고 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일본의 혐한 문화에 대해서는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일본 전국이 난리였습니다. 제 인터뷰가 그대로 방송됐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알게 됐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일본에서의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킨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 저희는 한국 국방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한국군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당황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 모습이라고 하시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군의 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독도방어 최전선부터 미사일 부대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외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공개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박사님이 일본에서 하신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브라운 박사님, 환영합니다. 3일간 한국군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독도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2시간을 날아가니 드디어 그 유명한 섬이 보였어요. 독도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에 한국군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뒀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해병대 소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중위였어요. 박사님, 여기가 독도 방어의 최전선입니다. 김중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강인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중위님, 정말로 일본군이 오면 막아낼 수 있습니까? 김중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곧 깨달았어요. 독도 방어 시설을 둘러보면서 놀란 건 모든 게 실전을 가정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레이더 시설, 통신 장비, 그리고 각종 무기들까지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이 레이더로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일본 본토까지 다 보입니다. 적기나 적함이 움직이는 순간 즉시 포착되어 김중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도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기습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요. 독도 경비대원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그들의 각오에 감동받았어요.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매일 새벽 순찰을 돕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이 땅은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어요. 적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봤어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릉 공군기지를 방문했어요. F-15K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압도됐습니다. 공군 작전 지휘관인 박영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사님, 우리 F-15K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대령은 F-15K 조종사 출신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대령님, 정말로 일본 F-35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박 대령이 자신 있게 웃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적이 접근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곧 확인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고 F-1SOP-K 조종사들이 뛰어나와 전투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2대의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3분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일본 전투기가 독도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레이더실에서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해상의 모든 항공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일본 자위대 정찰기입니다. 매일 정찰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일본 항공기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대응합니다. 조종사와의 대화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조종사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중위님, 일본과 정말 싸우게 될까봐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걸 위해 훈련해 왔거든요. 그럼 독도를 지킬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조종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셋째 날에는 포항 해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는데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 이지스함 한 척으로 일본 함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SM-2 미사일 32발이 탑재되어 있어요. 동시에 16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함장과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종호 함장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함장님, 정말로 일본 함정과 싸울 각오가 되어 계신 겁니까? 이 함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바다는 우리가 통제합니다. 적이 침범하면 바다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의 전투정보센터를 구경하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 통제 장비,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 링크 체계까지 일본 구축함들이 동시에 접근해도 대응 가능합니까? 충분합니다. 저희 한 척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미사일 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현무심 미사일이 발사대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본 거였거든요. 미사일 부대 지휘관인 최영민 중령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현무 미사일의 명중률은 98%입니다. 목표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일본 기지 좌표가 입력되어 있나요? 최중령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저희는 이미 적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발사 통제실을 구경하면서 저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어요. 모든 게 컴퓨터로 통제되고 있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미사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얼마나 빨리 발사할 수 있나요? 5분입니다. 명령 접수부터 발사까지 5분이면 충분해요. 일본까지 도달 시간은 15분입니다. 총 20분이면 일본 본토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요.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군의 준비 상태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요? 한국군의 전투 의지입니다. 모든 장병이 확신에 차 있더군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70년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 중위의 눈빛, 박영수 대령의 확신, 이종호 함장의 각오, 최영민 중령의 준비,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건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한국군은 숫자로 무장한 게 아니라 의지로 무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어떤 무기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건 단순한 섬이 아니다. 바로 한국의 명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의 침묵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한국이 그게 전부일 리는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전 CIA 사이버 분석관이었던 마크 톰슨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에릭, 한국 다녀왔다며? 한국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어? 무슨 소리야? 한국의 사이버 전력 말이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해. 마크는 10년간 CIA에서 동부가 사이버 보안을 담당했던 전문가였어요. 그가 무시무시하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였죠. 어떻게 무시무시한데? 일본의 모든 군사 네트워크에 한국이 이미 침투해 있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한국의 국정원 사이버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일본 관련해서는 일본이 뭘 계획하는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안다고 봐야 해. 마크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군사 계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침공 계획도 한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당연하지. 일본이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한국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한국의 침묵 이유가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은 일본의 모든 카드를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 NSA 분석관이었던 데이빗 리를 만났어요. 그도 한국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릭, 한국의 북한 정보 수집 능력 알아? 북한이요? 한국은 70년간 북한을 상대해오면서 세계 최고의 인간 정보 인티 능력을 갖췄어. 그런데 이걸 일본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데이빗이 설명해준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일본 내부에 정보원들을 심어놨어. 정치인, 군인, 학자들까지. 일본 정부의 모든 결정이 실시간으로 한국에 보고되고 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은 분단 국가야.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했어. 그 결과가 지금의 정보 수집 능력이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숨겨진 힘 사이버와 정보 전력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워싱턴 정가에 돌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릭, 이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국방부 동부가 담당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독립적인 강국이네요. 이 보고서는 곧 유럽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국방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라운 박사님, 한국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요. 독일 연방정보청 BND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영국 MI6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관련해서 말이죠. 2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이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일본에도 전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 충격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익명으로 아사히 신문에 제보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한국에 노출되어 있었다. 독도 작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격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우리가 틀렸다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어요.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 우리가 오만했구나. 독도 작전 완전히 무모했네.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학생들이 한일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편견과 오만함으로 한국을 바라봤다. 이제 변해야 한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동참했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아마노 히로시 박사가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사실이 전부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쿄대 국제관계학과 다나카 교수도 요미우리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한국을 동생 나라로 보던 시각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앞선 나라다. 일본 언론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혐한 콘텐츠로 유명했던 주간지들까지 논조를 바꿨습니다. 주간포스트, 한국의 진짜 실력, 우리가 몰랐던 진실. 주간현대 사과하자, 한국에게. 주간문춘, 일본의 착각, 한국의 현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산케이 신문의 변화였어요. 보수 논조로 유명한 신문인데 사설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독도 작전은 무모한 모험이었다.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3주째 되는 주, 일본에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 71%, 독도 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68%,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 74%.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과거의 갈등보다는 협력에 집중하겠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독도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최선이다. 어떤 군사적 행동도 고려하지 않는다. 한 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의 숨겨진 실력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까지 모두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보여주고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까지. 그달 말 저는 또 다른 CNN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박사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공개됐으니까요. 일본의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놀랍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지식인들의 자성적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짜 강국의 모습이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실력이 공개된 후 한 달이 지나자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모든 걸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세계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다룰 때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소개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조용한 강국, 한국의 진실이었어요. 저도 주요 해설자로 참여했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어요. BBC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숨겨진 용,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과 정보 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 면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국. 독일 슈피겔지도 충격적인 표지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힘.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라세라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와 중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평가했던 이들도 태도를 바꿨어요. 러시아 RT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미국 없이도 충분. 중국 황우시보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 동북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수. 하지만 언론보다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브라운 박사님, 한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분야에서 배우고 싶어 해요. 프랑스 전략연구소의 장 피에르 박사도 만나자고 했어요. 에릭,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독일 연방군 참모본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NATO 본부에서는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에서 핵심 협력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스라엘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정보 강국 중 하나인데 그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능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다는 게 이스라엘 측 설명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호주의 반응이었어요. 호주 국방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주째 되는 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회원이 300명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국 정치군사 연구 동아리가 생겼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는 아예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의 댓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K-팝만 알았는데 K-밀리터리도 대단하구나.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 한국 사람들을 존경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종영 한국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미국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에서 한국 관련 강의 수강 신청이 폭주했어요.
MIT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각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마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다니. 독일 베를린의 대학생 한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신력이 남다르더라고요. 영국 런던의 금융계에서 일하는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늘리려고 해요. 4주째에는 한국 내부의 변화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런 국제적 관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계가 지켜봤어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만하거나 우쭐해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세계가 저희를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한국의 퇴역 장군도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강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한 겁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트위터에서는 야를 겸손한 강국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강하면서도 겸손하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안 존경할 수 있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 5주째에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가 공식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유엔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즈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어요. 500명 정원을 훨씬 넘어서 온라인 생중계까지 해야 했죠. 제 강연 제목은 세계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동북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한국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아요. 국민의 정신력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평화를 지키려는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간견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하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게 한국만의 매력이에요. 강연 후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우쭐해하지 않더군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관심 받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공무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세계가 인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세계가 한국에 매료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겸손함이었거든요.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자신 있으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난 직장인,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이랄까요? 과시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21세기의 모델 국가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다. 강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침입자는 용서하지 않는 나라,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한 나라.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모습이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요.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독도, 그 작은 섬이 한국인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한국 국방부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독도를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섬의 역사와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독도행 헬기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보는 게 아니라 독도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헬기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동행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박사님, 저 섬이 처음 한국 땅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전 1500년 전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서기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0년 넘게 한국 땅이었어요. 150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독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독도 박물관이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곳이었어요. 박물관에서 본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명확히 기록된 독도, 일본 고지도에서도 조선 땅으로 표시된 독도, 그리고 무엇보다 1900년대 초까지 일본 정부 문서에서도 조선 영토로 인정한 독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이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박물관 관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 그리고 한국을 다시 굴복시키고 싶은 욕망의 상징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독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독도 경비대였습니다. 제가 2번째 방문이어서 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철수 중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위님, 여기서 근무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김 중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여기가 집이에요.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조국의 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대원과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였는데 눈빛이 정말 맑았습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뭘 느끼나요? 책임감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절대 누구도 이 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무섭지 않나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저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명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독도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동행한 역사학자가 독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사님, 독도가 정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영토적 가치 때문 아닌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독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에서 빼앗아간 첫 번째 땅이에요.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편입했죠. 그럼 일종의 상징인 거네요. 맞아요. 일제강점의 시작이면서 해방 후 되찾은 첫 번째 땅이기도 해요.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과 회복의 상징인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한국인들이 독도에 그렇게 강한 애착을 갖는지 말이에요. 저녁에는 독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경비대 숙소에서 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베테랑 부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여기서 5년째 근무하는데 매일 일출을 봐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는데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다른 대원도 거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 참전 용사세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대를 이어 내려온 의지와 신념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도의 벼하늘 아래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독도에서 맞이한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경비대원 하나가 말했어요.
박사님, 저기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는 일출이에요? 정말요? 네, 한국 땅에서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하루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독도가 단순히 한국의 동쪽 끝이 아니라 매일 한국의 새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토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독도를 둘러싼 모든 일들, 일본의 침공 계획, 한국의 침착한 대응, 세계의 관심 변화,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독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독도의 의미를 알아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한 회사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독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땅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한 노인분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이, 독도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야. 거기엔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거든. 그분의 눈에서 저는 뭔가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역사의 아픔과 자부심이 함께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독도에서의 경험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면서도 독도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에릭, 독도가 그렇게 특별한 곳이야? 특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독도는 한국인들의 영혼이 담긴 곳이야. 영혼이라고? 그래. 그들의 역사, 의지, 꿈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야.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 즈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발표였어요.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유럽이 한국 편을 든 거였거든요. 유엔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 회원국들이 영토 분쟁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 내부의 변화였어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이 성명서에 3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서명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작은 섬 큰 의미였어요.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역사와 정신이 응축된 상징이다. 천천히 500년 전부터 이어진 영토 수호 의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침입자는 용서하지 않는 강인함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다. 한국인들이 독도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적 가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직결되어 있다. 독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정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절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도를 통해 본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작은 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역사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그 강함의 상징으로 영원히 한국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세계는 이제 알았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독도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한지를.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동해의 작은 섬에 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젊은 경비대원들이 조국의 땅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각오, 그들의 신념,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독도는 그 대단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섬, 조용하지만 강인한 의지가 담긴 땅. 그곳에서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으로 남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니까요.
한국, 그리고 독도. 저는 평생 이 두 단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